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지난 13일 밤, 파리 북부의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검색대에서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축구장으로 들어가려던 테러 용의자가 입고 있던 액체 폭탄 조끼를 폭파시킨 겁니다. 당시 경기장에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관람 중이었습니다. 검색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올랑드 대통령까지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IS는 표적이 올랑드 대통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성명을 통해 공격의 표적은 십자군 프랑스와 독일의 경기가 벌어진 곳으로 정확히 선택됐다며 그 축구장엔 프랑스의 바보 올랑드가 있었다고 비아냥댔습니다. 테러로 인한 희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사망자가 132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바타클란 극장의 참혹한 테러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나게 연주하던 록밴드 멤버들, 불현 총소리가 울리자 혼비백산하고 뒷문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뒹구는 시신과 창문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 다리를 절며 달아나는 부상자의 모습과 시신한 부상자를 끌고 피하는 모습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극장 진입을 시도하다 테러범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터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 업무 오찬에서 테러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테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중에 열린 영국 캐머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의 핵심은 테러 대응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양국이 제외 국민 보호 분야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애초 예정돼 있던 문화 공연 등은 취소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편 G20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의와 업무 오찬에서 옆자리에 나란히 앉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 국내 분위기도 꽤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답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틀째 열리는 정상회의와 업무 오찬 등의 일정을 마친 뒤 G20 정상들과 정상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안탈리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과격 시위대는 경찰 버스에 밧줄을 매달아 끌어냈고 경찰이 시위대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올라선 버스를 뒤흔드는가 하면 쇠파에 불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폭력으로 물든 광화문 일대. 이번 시위로 경찰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1명은 손목 힘줄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루액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시위대에 대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대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68살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진 상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이 백 씨를 조준해 물대포를 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살수가 계속됐다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20초 이상으로서 넘어진 사람을 계속 가격했다는 것,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경찰은 농민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백 씨가 쓰러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은 직사살수를 할 경우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 폭행, 차벽 손괴 등을 저지른 불법 행위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고교생 2명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현재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수능 문제 이의 신청은 500여 건. 논란의 핵심은 이의 신청 27건이 제기된 물리원 18번입니다. 실험체에 열을 가한 뒤 압력 변화를 묻는 문제인데 서울의 한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선택지 오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판에 작용한 압력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적이 일정하고 작용한 힘이 같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전제에 따르면 열을 가하기 전과 후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보기 디귿도 맞다는 겁니다.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보기 기역뿐. 이대로라면 5개의 선택지 중 답은 없는 셈입니다. 고등학교의 일부 교사들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오류가 인정되면 평가원은 3년 연속 출제 실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 밖에 지구과학 원 19번과 국어 14번 등에도 이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라고 보기 어렵거든. 근거도 확실하고. 평가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는 23일 오후 5시 오답 인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정보경입니다. 탈북자 차단 등을 위해 24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 국경수비대.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국경경비대 병사들의 한 끼 식단으로 150g의 강냉이밥과 무, 소금 절임, 시래기국만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거나 굶고 부대를 이탈해 시장을 맴돌고 있는 군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을 수학철인데다 국경경비대는 다른 부대보다 배급이 우선시되는 등 사정이 나은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부대들의 식량 사정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정은은 먹거리 국산화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시찰하면서 식료품의 맛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지시한 겁니다. 당이 바라는 국산화를 실증해준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남을 쳐다보는 데 습관된 사람들이 이것을 돌아보면 소위병이 싹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잇따른 가뭄과 홍수로 식량 부족분 67%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상당 기간 식량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원입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잠실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한 신동빈 회장. 93번째 생일을 맞은 아버지 생일 케이크에 촛불조차 끄지 못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면세점 제2라운드 결과는 14일 토요일 날 발표가 됐고요. 네. 참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인 15일이 이제 신격호 회장의 총괄 회장의 생일 잔치였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참 공교로웠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좀 웃으면서 이 가족의 생일 파티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롯데 잠실타워점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있었던 생일 잔치 다 무산됐다고 하는데 마치 지금 모양새가 신동민 회장은 인사드리고 나오고 가족회의 파티 다 취소했는데 그 이후에 또 신동주 이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장남 같은 경우에 따로 모아서 모임을 갖고 이런 식으로 롯데 집안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면세점 결과 발표 이후에도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신동민 회장이 먼저 돌아간 이후에 원래 호텔 그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던 생일 파티가 취소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였던 거죠. 자, 신동주 부부랑 신격호 총괄 회장 그렇습니다. 따로 그렇죠. 저녁 7시경에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거죠. 네, 둘째인 신동민 회장을 보내고요. 네. 역시 아직 앙금이 좀 가족 간에 많이 남아있다 예. 보여주는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롯데 결국 탈락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 어디로 보십니까? 저희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세청의 기준이 크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효과성과 공공성. 그러니까 누가 면세점 사업을 잘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뭐 사회적인 분위기들, 상생, 뭐 지역사회 공헌도에 대한 키워드들도 중요했었는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실은 뭐 오너 분쟁, 상속 분쟁만 없었으면은 큰 이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3위의 면세점에다가 뭐 노하우를 뿜mat해서 딜소싱하는 능력도 대단한데 이번에 하나를 뺏겼던 핵심 이유는 역시 공공성의 측면들, 예, 상속 분쟁, 가족 간의 내용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심격 회장이 이제 93세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영자든 지도자는 후계구대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얼핏 생각나는 게 청나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 그 자기 그러니까 대신들하고 집무실하는 천정에다가 다음 후계의 옹기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 옹기를 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 논쟁이 없었는데 어쨌든 롯데는 뭐 최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롯데는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롯데뿐만 아니라 SK 이번에 탈락한 두 개의 면세점에는 SK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된다 그러고 롯데 같은 경우는 한 3,000여 명 된다 그러는데 이게 고용이 뭐 승계를 하겠다 어쩌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4,300명 말고도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10,00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협력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10,000여 명이면은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만 명입니다. 그 4만 명이 사실은 끼니가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고용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용도 그렇고 호텔롯데 상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가던 신동빈 회장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세점 탈락 상상 못한 일이었지만 99%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롯데 내부 일각에서는 위기 때마다 노이즈 마케팅을 벌인 신동주 회장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인데 신동문 회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실은 뭐 굉장히 전략적이기도 하고 정답에 가깝죠. 저 와중에 형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근데 롯데 같은 경우 잠실 롯데에 있던 면세점을 롯데 타워 쪽으로 옮기면서 3,000억 들였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다시 완전히 뺏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3,000억을 3,000억 그냥 날린 거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전용할까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뭐 날아갔다 3,000억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은 그 계획에 대한 이 불확실성과 위험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정말 3,000억의 이런 투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이 사업권이라는 게 5년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된 신세계 면세점도 그렇고 또 두산도 그렇고 또 수천억대 투자를 하게 될 텐데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다른 곳한테 또 입찰을 해서 뺏기게 되면은 그것도 또 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허가제로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5년 주기로 특허 승인을 다시 해주는 건데 지금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특허가 만료되는데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면세점, 롯데 코엑스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거의 2년, 3년 후마다 이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 5년에서 10년에서 5년으로 됐던 게 특혜 시비 독과점 때문에 롯데 면세점을 향한 거였는데 어쨌든 줄 거 주고 뭐 일단 상황은 한번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5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이 허가제 같은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주는 이제 등록제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면세 사업을 이젠 논의해보자. 왜냐하면 좀 홀가분한 거 아닙니까? 관세청.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렇게 사업권을 뺏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첫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계속 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려는 물건 값이 기존 가격보다 너무 싸다 싶을 때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대형마트의 가격 표시 실수에 대처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형마트의 가격 표시 실수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 냉장고를 기존가의 3분의 1 가격에 팔다가 가격을 잘못 표시했다며 일방적으로 배송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 240만 원짜리 냉장고를 79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7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A씨는 주문 완료 문자까지 받고 냉장고가 배송되기만을 기다렸지만 마트 측은 다음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요. 가격이 잘못 표기됐다며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달랑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문자만 보낸 겁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 표시 오류의 고의성과 피해 여부 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물건을 기존 가격보다 너무 싸게 팔 경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업체 측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고 이를 녹음하거나 복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랑스가 IS의 심장부를 공습했습니다. 피해 보복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까? 바로 지금 IS가 파리, 참 무시무시한 테러를 가한 이후에 그렇죠. 프랑스가 드디어 이제 공습에 나섰는데요. 이게 지금 뭐 이 파리뿐만 아니라 다음에 IS가 지금 이제 뭐 로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뭐 제 지인도 지금 파리 여행 간 분이 계신데 네. 이게 지금 뭐 이게 그야말로 뭐 장난이 아닌 상황인 것 같다는 것이고 특히 충격적인 게 이제 8만 명 정도 입장해서 축구장에서 8만 명 정도를 볼모로 잡고 이제 테러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냉전 이후에 국제 정세가 안정된다고 봤는데 이 종교 간 갈등,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갈등, 그다음에 IS 문제, 우리가 뭐 저희들은 뭐 전문가가 알려서 뭐 탈레반 뭐 그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됐을 때 끝난 줄 알았지만 IS라는 더 강력한 어떤 반서구적인 어떤 무슬림 단체가 나타나는데 이 끝이 어딜까? 어쨌든 국제 정세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네.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제 프랑스가 전투기 10대 동원해서 20차례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관건은 이제 미국이 지상군 투입할지 말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약간 복잡한 이유가요.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거든요. 근데 이 IS는 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시리아에 가서 이 IS를 공습하지 못했던 게 이제 미국은 일종의 큰 틀에서는 반군을 편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군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파리 테러와 함께 G20 뭐 지금 회의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쯤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조건 IS만 잡는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핵심이 뭐 시리아 내 정부군, 반군 이런 거 없이 IS 하나만 타겟으로 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오늘 파리에서 비행기 10대 날린 정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지상군이 시리아에 들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사망자 13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부상, 중증의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원 속속 밝혀지면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위장 잠입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 얘기는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이 그 유럽으로 대거 이주할 때 저 난민 속에 IS 대원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제기가 돼 왔었거든요. 예. 지금 유럽 정치정을 보시면 동구권은 전부 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반대 기류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뺏어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난민 속에서 정말로 어떤 IS 대원들이 숨어 들어와서 테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서유럽 즉 프랑스, 독일이라든지 영국까지도 난민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예전에 우리 그 어린 아이가 해안에서 시신을 발견된 그런 비참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필요한 난민들이 유럽행에 완전히 막힐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 지금 이제 해외 외신을 보면 난민들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제발 우리 배척하지 말아달라. 아주 호소를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난민들 입장은 아마 가장 지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가장 걱정이 될 거예요. 이제 이미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지금 폐쇄하고 있고 사실상 하나의 유럽에서 이제는 각계 유럽으로 갈 분위기로 또 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일어난 일이 단순히 우리가 테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무차별 공격이거든요. 테러가 타겟이 뭐 대상이 분명한 반면에 우리가 테러리즘이라는 거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일단 무차별 공격을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상황을 막기 위한 1차 대상이 난민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적어도 한 가지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프랑스 국민들의 대처 방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테러이든 테러리즘이든 불안이 가장 그 안쪽에 있는 건데 그 바깥쪽에서 그 테러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당당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테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방어 방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테러 직후에 IS가 성명을 내고 파리 여러 곳을 8명의 형제가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망한 용의자는 모두 7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용의자가 지금 도주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사진으로 내보냈던 그 압달렘 네. 살라라는 26살의 그 벨기에 거주하던 프랑스인 형제 2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파리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추모 물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Pray for Paris라는 네. 이름으로 계속 지금 추모 물결 이어지고 지금 있는데. 뭐 SNS뿐만 아니고요. 지금 설해마을 같은 경우도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서 꽃을 놓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도 다들 추모하면서 또 더군다나 일일이 프랑스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랑스인들 중에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빠르게 위문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뭉치는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이렇게 거대한 적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적에 대해서 두려움이 줄어들거든요. 위로도 필요하고 또 경각심도 필요하고 단합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9/11 이후에 세계 경제가 침체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파리 테러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예, 네. 아시아 증시도 아직 개장은 안 됐고요. 뭐 유럽 증시, 뉴욕 증시도 개장은 안 됐는데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굉장히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미국 뉴욕 증시는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이번 사건 터지고 오늘 새벽에 나온 리포트들을 좀 보면은 과연 미국이 금리 정책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 12월 예정돼 거의 확실한 것들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스탠스를 바꿀지 요거 한 부분의 축이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지금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국이 시리아를 이제 타격하러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제 유가가 또 요동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미국의 금리 정책, 또 국제 유가 문제,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번 이슈를 또 대처할지 크게 3가지 정도로 앞으로 경제 방향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리 테러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이호선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호 원광대학교 초빙 교수, 민영상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 광화문 한복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모 씨. 네.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과격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먼저 어제 오후에 발표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담화 내용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습니다. 또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입니다.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입니다. 어제 도심 집회는 반대할 자유마저 빼앗는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시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쏜 것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폭력적인 진압 방식으로 도를 넘는 과잉 대응입니다. 강경한 과잉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서 충돌이 빚어지게 한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도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잉 진압이냐, 불법 시위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민감한 주제긴 합니다만. 아니, 저는 네. 처음부터 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죠. 법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 쇠파이프를 왜 가지고 오며 인화물질을 왜 가지고 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서 시위에 참여하는데 동아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장비들이 왜 필요합니까? 애초에 신고한 그 범위 안에서 폴리스 라인을 지키면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재산인 저런 기물을 파괴하고 장면에 보면 쇠파이프를 가지고 전경들을 데리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물대포도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매뉴얼을 어긴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저 문제는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아무 관계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불법시, 합법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어쨌든 물대포 때문에 그 60대 노인이 이제 징표에 빠진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시위 진행 과정을 좀 보시면은, 애초에 강신명 총장이 시위를 허가해줬어요. 그 허가는 서울역에서 한 집회, 그 다음에 저기 그 시청학 광장에서 하나, 그 다음에 종로 하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시위를 하게 해줬거든요. 네. 거기서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토요일 오전 일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경찰 차벽도 나올 일도 없었고, 물대포, 쇠파에 나올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집회에 어떤 신고한 걸 범위를 벗어나서 광화문광장 쪽, 즉 여기 청계광장 앞쪽으로 집결하면서 세종로 사거리 집결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애초에 신고됐던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 다음부터 불법 시위가 맞는 거죠. 거기다가 세종로 사거리라는 어떤 큰 대로를 다 점거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일반 어떤 평범한 시민들의 통행권까지 제한하는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불법 시위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모여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광화문광장 넘어서 경복궁 넘어서 청와대를 가겠다. 경찰이 열어둡니까? 열어두는 게 맞아요? 오세요. 청와대 오세요. 대통령 내일 가시는데 아침에 오세요. 이게 맞나요? 그건 맞지 않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신고된 법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경찰에서 과잉지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경찰은 어디에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근데 저 지금 횃불이 나오고 있는데, 저 횃불도 봤더니 사전에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이 횃불을 아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법치가 무너진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정말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12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저런 용납자는 저 무기력한 공권력, 그리고 저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구속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보다는 공권력이 공권력입니까?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운영한 그 버스가 어찌됐건 간에 그 밧줄로에서 세대 넉 대가 끌려가는 게 그게 공권력입니까? 저는 일부러 지금 그런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과잉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한 거 아닌 의혹이 들 정도로 무기력한 공권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60대 농민 예. 굉장히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데 네, 의식을 차벽 회복하지 설치나 못하고 물대포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자잘한 거 따지는 것과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시위가 일어나면 항상 이제 폭력 과격 시위로 끝나고는 하는데,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왜 시위를 했느냐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폭력 시위 얘기만 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목적은 원래 정부의 혹은 국민의 정치권의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니까 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 벼 수매값이 지난해에 한 5만 3천 정도 하다가 4만 3천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사실은 벼 수매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의 이 마음, 이거 사실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야당이 그러면 이번에 이 벼 수매값에 대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응답을 해야지, 거기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한 논평하는 것이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답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시위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시위라는 게 평화적인 장소, 한 장소에서 신고한 대로 평화적으로 끝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마르틴 루터 킹이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인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시위를 하면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느냐? 그냥 평화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평화롭게 하면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이게 마르틴 루터 킹의 사실은 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으로 봐서의 딜레마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전하고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반대할 때 예를 들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자꾸 저렇게 청와대로 가자,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경찰이 막고 또 과격 폭력 시위에 이게 반복되는 이런 문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 얘기가 나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2003년 5월 19일 언론 보도 보십시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께서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폴리스 라인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됐다라고 문재인 수석이 얘기해서, 지금 근데 야당이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만큼 10년, 15년이 바뀌었습니다. 시위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야당의 시각 또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네요. 네. 예전에 한번 미국 가서 이게 시위하는 걸 봤는데, 거기 예. 폴리스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폴리스 라인 밖으로 이게 기마대, 경찰대가 돕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때 한인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 폴리스 라인 밖으로 자기들끼리 몸싸움하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마대가 가서 곤봉으로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실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압 논란이 안 생기던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시위 문화가 좀 더 선진화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터키에 간 박근혜 대통령 아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담화 형태를 발표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 담화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차제에 정말 뭐 오늘 여러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정치적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폴리스 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아까 공권력이 뭐 거의 무너졌다 했는데 폴리스 라인은 그야말로 옆집 개줄도 아니고 이걸 그냥 무너뜨리는 게 당연시돼 있는데 차제에 이 문제에서 굉장히 좀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공권력은 새누리당의 공권력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권력이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공권력이 있는 것이고 광화문 광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점거를 해가지고 수험생들은 어떻게 됐으며 그다음에 오고 가는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가된 범위에서 집회하고 평화적으로 자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G20 뭐 얘기가 나오는데 G20에 이렇게 시위한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차제에 좀 시위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북한 평양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최초 공식 방북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네, 아직은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방문하는지 방문의 목적이나 방문했을 때 그 의제라든지 일정 같은 걸 나오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속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난 5월 달에 서울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개성공단 방문하려는 것이 북한 측의 반대로 불어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 즉 그때 실패했던 그 방문을 지금 다시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어찌됐건 반기문 총회장 정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다면 한국 정치권에 또 엄청난 풍파가 일고 말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방문이 무산된 이후 반기문 총장 계속해서 임기 안에 방북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개인적인 어떤 대권 행보 국내에서 문제하고는 별개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갔기 때문에 남북 관계라기보다는 우선은 어떤 의제를 가서 평양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우선 생각되는 것이 그 북핵 문제를 갖다 포함해서 그 한반도의 평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북한을 갖다 국제사회 이론으로 끌어내서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어떤 물꼬를 트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남북 문제, 반기문 그 총장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까지 다 연결돼서 나중에 이제 행보를 보면 해석할 수 있겠죠. 방북 소식이 오늘 아침에 알려졌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G20 정상이 끝나고 이제 아마 갈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과도 무슨 얘기가 좀 나눌 것 같아요. 충분히 뭐 회동 가능한 거고 지난번 유엔 갔을 때 7차례가 8차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민영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북하는 것인데 뭐 김정은을 만날지 안 만날지 그다음에 G20 참석도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이제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국내에서는 이게 반기문의 대권 행보 아니면 친박이 반기문을 부양하려는 그런 그 일련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행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답일 것 같지만 또 국내 뭐 저같이 평론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국내 정치와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정치적 파장도. 지난 5월에는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평양을 가기 때문에 좀 더 저 정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기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저 국내 정치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에 친박발 개헌 논의할 때 이원지 집정부제에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그 대외 외치는 이 반기문 대통령 이런 형태 그리고 친박 수상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친박 총리.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매우 주목을 끌 것이고 더구나 이제 가서 뭐 김정을 만나거나 그 외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경우는 그 이후에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주목을 받는. 만약 김정은을 만나게 될 경우 주가는 뭐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반기문 총장은 일종의 꽃놀이패를 지은 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아까 우리 시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국내에 뭐 시위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테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데 가장 유리한 자리는 뭐냐? 유엔 사무총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에 대한 관심도는
다음 대선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이지만 역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 정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만들겠다라면서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친반연대라고 있죠. 다음 주부터 반 총장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겠다 하면서 온라인 서명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친반연대와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대 정신이 우리가 통일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합당하고 적합한 인물로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당 작업을 하게 됐어요. 창준이는 이 국민 200명 이상이 하기로 모이면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등록이 됐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저게는 없습니다. 전국의 시도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 뜻을 갖지 않은 당원을 모아서 이제 당을 이제 창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기문 네.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는 전혀 일면식이 없다.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근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이제 친박연대,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마케팅한 친박연대가 정당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현상 때 안철수를 위한 뭐 등산 모임을 포함해서 아주 자발적인 모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반기문 그 마케팅을 위한 소수 몇몇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저게 만약에 저런 그 친반 연대가 어떤 세력을 결사체 형태로 가면서 그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고 하면은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대권 행보에 있어서 큰 세력이 형성될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배관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네요. 저는 배관시해서는 안 될 민 원장님 생각이 다른 게 네. 배관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은 이 얘기는 뭐 친박연대, 친반연대라는 이 누구의 성실을 다 사는 이게 정치적인 유래가 있는지 뭐 다른 나라에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후진적인 어떤 그 문화인 것이고 후진적인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정치권에서 어떤 뭐 전혀 이제 존재감이 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만으로 일단 마케팅은 좀 성공하고 있어 보이지만 이분들이 뭐 총선에서 뭐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낮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배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좀 재밌게 한번 뭐 다뤄볼 주제가 아닌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친반연대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이력을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윤환 대표, 둘 다 지금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구 지역 신문기자 출신이네요. 예, 그 대구 지역 신문기자 출신이고 뭐 정치권에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선된 적 없지만 그래도 한 뭐 2번 정도 출마를 했었고 거고 3번이군요. 안동 시장 선거까지 출마하셨네요. 17대 대선에서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 특보로 지냈다고 하는데 사실 저 당시 특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비중 있는 자리는 아닌 거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볼 건 아니고. 다음에 장기만 씨 보시면은 이분은 또 얼마 전에 19대 총선에 국민행복당이라고 저런 당이 있었던 전 기억은 나요. 예, 거기 뭐 예비 후보로 등록했었던 것 같고 목회자를 좀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17대에 등록하시면서 유엔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군요. 근데 17대 대선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유엔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 이게 친반연대 뭐 사계력 그걸 뭐 지금 따질 건 아닌데 이건 간단합니다. 만약에 앵커께서 반기문 총장이라고 하시면 이거 딱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당황하시겠어요? 난감하죠.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정치권에 안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본인의 어떤 세력화가 돼서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분들의 세력으로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메이킹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적으로 가능성 0%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이거 괜히 이런 말만 나면 괜히 무슨 언론에만 오르내리고 당연히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용어를 쓸 수 있는 정치적 모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행할 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땅 사놔가지고 나중에 땅값 오를 때 안 팔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박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정치적 알박기 일환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정치적 알박기 아니냐라는 평론 주셨는데 장기만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후보 뽑고 있는데 245개인가 246개인가 그 지역구에다가 모두 다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네요. 좀 약간은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밍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친반연대. 그렇죠. 이렇게 언론. 친박연대에서 기억을 니은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구나 지금 저 반기문 사무총장 평양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게 총선이라고 하는 장이 있으면 늘 장을 보러 나오는 장돌뱅이들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 정도의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가 친반연대 관계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다. 일일이 대응 가치도 없다. 이렇게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여튼 총선을 통해서 정말 배지를 달고 싶은 욕망이 큰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공약 보면 유엔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 이게 허경영 그 전 대통령 후보 공약이 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그분도 이슈가 됐었죠. 예, 똑같은 이게 공약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그 반기문 총장 그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를 좀 가볍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걸 너무 가볍게 볼 것은 아니고 본인과 관계없으면 잘라줄게. 이게 관계없다. 중단해달라.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정말 정치의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반 연대도 있고 뭐 거지당도 나왔고요. 군소 정당들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른바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제한할 수 없죠. 정치적 결사자이고 정당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법상 등록 요건 이거 굉장히 완화되고 있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획운동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상으로 요건만 맞추면 그런 사실 상관은 없는 거죠. 이름도 뭐 친반연대나 아니라 뭐 친무성연대, 뭐 유승민 연대 이런 것들 해도 예를 들면 다 상관없을 정도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죠. 그것은 이제 그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이 총선이라는 일정 시장이잖아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의 논리를 걸러질 사람은 걸러져라.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뭐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친반연대가 결국에 그 성한종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기문 총장을 만지작 걸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킹메이커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반기문 총장을 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말로 정당까지 결사체로 만들어서 일정 수준의 꼭 당선은 안 되더라도 그 반기문 총장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어떤 그 득표율만 보여주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남 3구와 TK 지역을 향한 여권 의원들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지역 출전을 채비 중인 인사들을 몇몇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공천이 당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 일단 서울 강남권부터 보면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있고요. 김무성 대표 사람들은 유독 강남권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김무성 대표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최양호 고문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면 분명한데 정치적으로 김무성 대표 사람인지 김무성 대표를 참 불편하게 하는 장면들이죠. 뭐 정호김 안영원 의원은 측근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역설이 아닌가. 그러니까 측근이라 하더라도 대표가 도울 방법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든 누구의 측근이든 간에 경선에 자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경선하고 난 뒤에 이제 본선에서 쉽게 이길 지역으로 이제 몰려가는 것 같은데 당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는 것이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전체의 승리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남 3구는 어차피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TK 지역도 우세한 지역인데 여기에 김무성 대표의 고민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공천만 되면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신한국당이 또 마찬가지지만 강남 3구와 그 강남 벨트를 어떻게 썼냐면 비례대표처럼 썼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출마했고 당선이기 때문에 당에 정말 필요한 외부 인사들을 수혈할 때 선거를 어떤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강남이나 어떤 분당 이런 쪽에 공천을 줌으로써 해서 어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조윤선 수석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정호빈 의원이나 뭐 전 의원들 경험이 있는 선거에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강남보다는 단연적
험지에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켜주는 게 당 전체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강남 벨트에 사람이 몰린다고 하게 되면 전체 판세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짜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죠. 네, 당 안팎의 시선, 상향식 공천의 역설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정두원 의원이 부귀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보시죠. 네, 수도권 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라라고 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임명되어서 그 부귀영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귀영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는 정두원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이미 이제 청와대 수석이나 행정부에서 물론 이제 많은 경륜을 쌓은 분들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외연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강남이나 TK 지역, 영남 중심으로 해서 편한 안방 같은 지역에 가서 다시 어떤 그 새로운 뭐 이제 의원 배지를 달고 어떤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 한다라고 하는 정 의원의 얘기가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현직에 있었을 때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한 분들이냐? 저는 좀 그 부분도 역시 그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저는 정동섭 장관 뭐 꼭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최근에 처신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전에 뭐 총선 필승이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것들 보면 장관으로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또 휴일에 기자회견하면서 사퇴한 배경 이런 것들이 좀 떳하지 못하다. 이런 분들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으로 돌아온들 과연 여의도의 정치 수준을 높일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높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규범적으로 우리가 규범적으로 보면은 정두원 의원의 그 발언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전도사로서 같이 일할 사람들 20대 국회 전면 포진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전혀 유승민 원내대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진정성, 대통령의 애국 충정의 그런 마음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도 적어도 같은 여당이면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네요. 네, 이분도 김무성 대표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상 와중에 지난 15일에 이례적으로 상중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때문인데, 그가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보실까요? 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을 위한 정치 쭉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아니, 그건 뭐 예. 대구를 위해서 유승민 의원이 뭘 했는지는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의리라는 나오죠. 얘기도 나오고 자기 정치에 있습니다. 몰두했다. 네.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워딩을 이제 그대로 썼는데 아마 대구에서 새누리당 경선에서 지금 저 워딩이 그대로 전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워딩을 다른 지역구에서 그대로 쓸 그렇죠. 거다.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러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이 도전하는 문제인데 저는 뭐 이재만 전 청장이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예견된 얘기인데 유승민 의원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삼선 의원이고 어쨌든 뭐 차기 어떤 그 지도자로 분류되는데 정치는 정치의 공간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인신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매사에 유승민 의원이 좀 예민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큰 제목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뭐 소위부답 JP가 자주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매번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묻는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거 갖고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실제로 그걸 하기에는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라고 봐야 될 거고요. 실제로 가서 이걸 고소를 한다? 이건 좀 우리 박수님 말씀하셨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발언이나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이란 정치, 뭐 신뢰의 정치, 진실한 정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대통령을 너무 파는 거 아닌가. 사실 어느 지역구나 하도 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역의 발전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국회의원한테 이 지역으로 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 사실 답변할 사람이 많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정치를 할 때 금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승민 의원 상가에 가서 자기 거기서 이름 알리겠다고 명함 돌리고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만 전 동구청장 저 처신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